네,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세금 뭐 제도라든지 동향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절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사실 뭐 요즘에 뭐 전반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세수가 적다, 뭐 긴축 재정이다. 라고 하면서 한켠에서는 약간 좀 뭐 세무조사라든지 약간 그런 니즈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나도 이러다가 약간 좀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하면은 부자들이 받는다라고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상황할 시에는 누구나 다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인가요? 우선은 세무조사에 대한 이제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무조사는 1년에 5,000건 정도씩 일어나요. 개인 사업자당 5,000건,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당 5,000건. 근데 법인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한 98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0개 정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그것에 한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5,000건이라면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죠. 근데 상속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속세는 100% 조사를 다 하죠. 아, 누구나? 네. 이게 안 하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그 안 하는 경우는 자산가액이 아주 낮고 10년간의 증여한 내역이 뾰족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법에 적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이게 신고 세목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9개월 이내 결정,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도장 꽝 찍어줘야 끝나는 세금. 근데 그 꽝 찍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가 그러면 제가 상담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걸 많이 모르시구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10주나 합니다. 10주. 10주요? 네, 2달 반 정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한 1, 2주 하고 말겠죠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 분의 인생이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10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씩은 가고 엄청난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방을 펼치는 과정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쉬운 세목이 아니구나라고 그때 좀 인지를 하세요. 언젠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슬프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막 슬프다 보고 정신 없다 보면 이 상속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상속세를 좌우하기는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거 3가지로 오히려 다른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진짜 절차를 모르세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획하고 있는 책이 이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장례식장까지는 그냥 장례식장에서 알려주니까 3일장 이렇게 지나가요, 그냥. 그리고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이제 사망신고를 하셔야죠.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받아서 그 토대로 이제 사망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심상속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면 한 7일에서 20일 사이에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가정을 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 총액이 나옵니다. 채무도 나오고 재산도 나오고 어디 은행에 뭐가 있고 어떤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지적재산 조회 정보라고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이런 정보도 바로 주세요. 생각보다 아버님이 어떤 부동산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 이게 진짜 코로나 때 그러셨어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이 죽음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시니까 충격이 오래 가세요. 제가 아시는 상속인 분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계속 술만 드세요. 눈 뜨면 술 먹고 눈 뜨면 술 먹고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근데 이게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채무가 더 많다라고 하면 3개월 이내 해야 되는 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추후에 특별 한정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이내에 하는 것이 제일 심플하고 다양한 이슈를 이제 만들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그걸 빨리 파악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러게 이제 먼저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자산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죠.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전부 다 빨리빨리 끊어라. 왜냐면 지출을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끊을 때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휴대폰이나 집 전화는 끊지 마라.
이건 정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망인의 사망을 알리셔야 돼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이 돌아가신 걸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락하실 때 그때 사망을 아는 경우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요양병원에 있다거나 그래서 원래 살던 고향집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뭐 연락이 돼서 다 안내를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때 마찬가지였어요. 사업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돌아가세요. 근데 망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절대 모르죠. 왜냐면은 아버지가 사업하셨는데 누구랑 돈 주고받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건 내가 내 몫을 챙겨야 되는 거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정말 그 액수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이제 한 1개월에서 이제 2개월 지나가시면 그 은행에 이제 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 들리기 전에 이제 관련된 서류 한번 물어보시고요. 콜센터에. 왜냐하면 상속인으로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그 은행의 계좌에 있는 아버지의 그 금융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서류 떼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센터 가면 이제 사망신고하고 원스톱 서비스 받고 그때 관련된 서류, 뭐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5개씩은 떼놔라. 제출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내역들을 쭉 끌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상속재산 받으면서도 10년치 계좌 내역을 꼭 아버지 거, 10년치 계좌 내역.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한민국 세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건 전부 다 합쳐져서 계산이 되니까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알아야 내가 신고할 때 명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버지랑 예전에 내가 돈 거래를 주고받은 게 있다. 이게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차용의 성질이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10년치 내역을 꼭 확보를 하시고 3개월 이내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나아가는데 상속세랑 취득세랑 종합소득세 3가지 세금에 대해서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한다라는 건 좋아요.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려운 점이 이제 지금 두 번째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 상속세가 몇 억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빨리 깨치시고 왜냐면 재산을 알아야 세무사님이 얼추 세금이 얼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줄 거지 않습니까? 2억이 나온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걸 6개월 이내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이제. 근데 2억뿐만이 아니죠. 대부분 대한민국의 이제 상속재산의 7, 80%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뭘 내셔야죠? 취득세 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하다 돌아가셨으면 임대소득이든 뭐든 그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두 번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납부 재원을 마련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이 돈을 안 내면 결국은 가산세가 계속 붙을 테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 뭐 연부연납이나 이런 거라도 하면 되는데 취득세나 이런 거는 뭐 카드로 할부 이런 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금 합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몇 억 단위 그냥 나옵니다. 억 단위는 거의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통장에 그런 억 단위 금액이 없으시니까 이걸 마련하는 게 두 번째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세 번째로 어려워하는 게 이것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젊은 자녀분들 중에는 부동산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없으세요. 저는 그 지식도 좀 빨리빨리 쌓으셔라. 왜냐면 상가를 상속받으면 이제 상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묘도 배워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 쓰실 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 체크하셔라. 간단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본인이 깨우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시는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나에게 재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속세는 내 세금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영상 오셨는데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야, 오늘 뭐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좀 얻어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다양한 통계들 항상 보는데 예전에 통계치를 많이 말했으니까 새로운 통계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를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연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중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부터 통계치를 봤는데 우선 2013년도부터 사망자 수만 보면 한 26만, 27만부터
연마다 한 5천 명씩 올라가세요. 그래서 21년까지 한 31만 명이 됐다가 22년도에 갑자기 6만 명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20%가 팍 뛰어요. 그래서 37만 3천 명인가? 그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상 천천히 올라가니까 상속세 신고 인원은 평균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20%나 사망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인원수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2016년도에 한 2.2%가 신고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더 늘었어요. 쭉 계속 올라가서 작년에는 5.2%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배 늘었네요. 네, 거의 이제 2.5배 정도? 그 말은 뭐냐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지금 5.2%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부자의 세금이니까 그러면 이 부자의 기준이 몇 프로냐? 당신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상위 뭐 0.1%, 1%, 뭐 3%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5%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약간은 그러면 뭐 중위층도 좀 포함되겠네 이 생각이신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5.2%가 매년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0.5%씩 올라가더라도 한 10년만 지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10%? 그러면 사망자의 10%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좀 더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서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또 이렇게 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막 우리나라가 막 성장을 했을 때 뭐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가 아무래도 좀 고령 연령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실제 뭔가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속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율표 같은 경우도 잘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의 재산이 아니라 자산 가치는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 좀 주춤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결국은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세율표는 그대로면 과거에는 여기 아래의 부분이었지만 점진적으로는 올라가게 되면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 되는 거, 뭐 크게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상속 재산 돌아가신 날 10억 원이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상속세는 이제 일괄공제. 일괄공제가 5억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괄공제 5억 원. 근데 이제 이게 배우자도 있고 상속인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좀 충족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10억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인 공제의 맥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이어도 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세가 나올 거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래도 안 나오겠는데? 하지만 이 배우자가 있으니까 10억 원이니까 상속세 안 낸다 이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사전증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신 날에는 10억 원밖에 없지만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랑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유이자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 그걸 합쳐서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10억인데 10년간 준 게 300억이다. 가정에서. 그럼 310억 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있죠. 왜냐면 9년 막 11개월 전에 증여한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9년 11개월. 알죠. 안타깝죠. 좀 안타깝긴 한데 법에는 이제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안 냈던 증여세 내고 증여세에 따른 이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그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 이게 연마다 한 10%, 9% 정도 돼요. 지금 8% 정도 되는데. 되게 세네요. 네. 세금은 이제 가산세가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10년치 거의 10년치면 8, 90%. 본세보다 가산세가 100% 되고 요걸 이제 상속세 얹어서 또 계산, 또 가산세 2개 더 나오고 그러면 이제 무섭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로 내가 10억이냐 이걸 꼭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약간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최대한 좀 덜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금만 피한다라는 목적보다는 이제 자녀에게 약간 마중물도 주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란 세금의 본질을 좀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돌아가시면 모든 게 딱 끝나는데 아까 처음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건 다 포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날에 증여를 하더라도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의 본질이 다릅니다. 내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이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죽음이 도래했기 때문에 한 번에 빵 터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상속은 취소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불가능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건을 돌릴 수도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의 본질이 좀 다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르다람을 인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흡 자체가 지금 길다라는 거예요. 세법 자체가 사전증여가 10년이란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미리미리 주란 얘기인데 그 미리미리 주라는 게 좀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요렇게도 생각을 해요. 요즘 수명 자체가 길어졌잖아요. 의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조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조부모가 손주를 미리미리 줘라.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이 부모가 살아있으면 이 손주는 상속인 이외의자예요. 상속인 세대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합산이잖아요. 5년만 지나면 이걸 좀 피해갈 수 있고 손주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20, 30대인 손주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손주는 그 마중물을 가지고 사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세대가 못 주는 걸 조부모 세대가 주는 거죠. 다양한 가족마다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증여를 좀 빨리 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근데 조부모에서 바로 손자로 상속을 증여를 해버리면 약간 가산세인가? 네, 좀 붙지 맞습니다. 않아요? 할증과세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 대습했다 해가지고 이제 할증과세가 30% 정도 붙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까지 주면 상관없다. 첫 번째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혼인시 결혼 자금에 따라서 1억 원 더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직계 존속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직계 존속이 아니죠. 조부모님도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응용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게 여지가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세금을 내더라도 이렇게 두 번 세대 거치는 것보다 더 저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1이고 또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보면 부모님 신용카드를 쓰거나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뭐 세무조사를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거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일명 뭐 부모 찬스라 해가지고 나왔죠. 예. 이 보도자료를 저는 항상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조사를 하셨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징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항상 200명 정도, 이번에도 227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엄청나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까지 다 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 전제를 깔아요. 근데 또 그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난 소시민인데 1, 2억 준 거 갖고 조사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이 말한 소시민의 기준과 1, 2억의 기준은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금액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허투루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거 내용 보게 되면 전부 다 제 생각에는 과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액수가 좀 컸습니다. 액수가 좀 컸고, 그 다음에 너무 대책 없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도자료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자산이 있으신데 세무사님에게 안 물어보시나?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예. 네. 아니,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개인 사업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생각보다 안 물어보고 많이 하세요. 그 사고 다치고 오시는 거죠. 그럼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과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과거의 기록들이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보도자료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그분이랑 좀 똑같습니다. 결국은 준 걸로 자산 축적을 하셨어요. 예,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소득 기준 한번 생각해보고 돈을 조금 진짜 증여를 받더라도 아니면 빌리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부동산 20억짜리를 사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편법증여로 이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면 이 자금에 뭐 대출 받아서 이걸 샀을 수도 있겠구나. 뭐 자산이 5억짜리 샀겠거나, 사회생활 5년 했고 뭐 대출 받으면 5억짜리 주택 살 수 있겠지.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좀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익스큐즈가 될 건데, 좀 너무 과도하게 본인은 소득을 하나도 안 벌고 있는 학생인데
갑자기 뭐 대출이 갑자기 껴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팔고 부동산 다 채문 아버지가 갚아주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누가 봐도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준 케이스가 있다 그랬는데 채무 사후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있으면 채무, 임대차 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이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채무가 6억 있다고 치면 6억을 승계받게 되잖아요, 자녀가.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생각을 해요. 저걸 내가 몰래 갚아주자. 근데 이거를 매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국정감사에도 나왔었던 거라서. 그래서 시간 지나면 안 보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무 사후 관리 이렇게 이제 부담부증의 형태나 저가 영수도 형태로 넘겨준 거는 매년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요, 이거. 네, 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갑자기 6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에 150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제, 바로 저는 이제 초대장 온다고 하는데, 그 3억 원이 어디 났냐? 자녀는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이 3억 원 어떻게 변제했냐? 그러면 부모님이 준 이력 딱 뜨면, 증여세 추징. 그런 식으로 다 좀 이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 치기 전에 무조건 세무사님들에게 좀 상담을 받으셔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컨센서스라는 게 존재하나 보네요. 이를테면 뭐 연봉 5천이건 1억이건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년을 일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걸 이 부동산이라든지 뭔가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범위에서 뭔가 좀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거 네, 맞습니다. 그게 PCI 기법이라고 있어요. PCI랑 property, 그 다음에 C, consumption, 마이너스 income. 그러니까 property 재산이 얼마 늘었나? 5년 내 10억 늘었다. consumption 소비가 또 5억 늘었다. 마이너스 income. 근데 벌어들인 건 3억도 안 돼. 그럼 나머지 금액은 question. 되게 단순하네요. 네, 진짜 단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게 주민등록번호로 다 확인이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인력이 한계가 있고 이걸 많이 잡으면 신문고가 찢어지니까 네, 인원수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보도자료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보도자료 보면서 주구장창 제 거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물어보고 좀 하십시오. 왜냐면 그 가산세가 몇 천만 원 몇 억이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세무사한테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뭐 대출 요건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집 가격의 한 60-70%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괜찮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주택 취득자금 소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샀다. 근데 대출 7억 받았고 그동안에 번 게 뭐 예를 들어서 포착된 소득이 2억이고 포착되지 않은 소득이 1억이다.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을 접근할 때는 10억을 봐요. 근데 그동안 대출이 얼마 껴있는지 안 보고. 네. 근데 그동안에 번 게 얼마죠? 2억이라 그랬잖아요. 포착된 게. 8억이 어디서 났지? 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액법으로 들어오면 그럼 대출 소명하면 되지. 근데 나머지 빈 갭차가 분명 생겨요. 과세관청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LTV 이런 거 다 알잖아요. DSMR. 그렇죠. 60% 잡고 2억 하고 그러면 그래도 2, 3억 비는데 요거는 한번 연락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 그게 이제 증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혹시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 누락한 건 아닌지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입법된 게 혼인시 결혼자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사를 많이 하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대부분 주택 살 때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좀 지원받아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데이터로 너무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제 혼인시 결혼자금이 1억 원의 증여를 더 해주는 거니까 좀 갭을 더 줄여서 조사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좀 더 좁히자. 많이 하지 말자. 너무 이게 피곤하게 하지 말자.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지금 혼인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그 하면은 진짜. 네, 안 그래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디폴트 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 됐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네요,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일단은 뭐 살 때 뭐 10억짜리 주택을 7억 대출 껴서 샀어요. 근데 나중에 갚을 때 이것도 약간 갚을 때 약간 티가 나나요? 약간 보고가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한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7억을 빌려서 샀을 때 소득이랑 이거 따져보니까 봤어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언젠가는 이렇게 갚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돈을 한 번에 갚았다. 이런 것도 바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완전 즉각적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 알기로는.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이제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나 이런 거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나서 아 명확하네라고 하면 국세청 자체 내에서는 이걸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대출 7억 받아서 10억짜리 사면은 그건 등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한번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봤었냐 안 봤었냐 차이로 채무의 사후관리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대신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금 부모님 갚아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갚아주시면 그 네. 갭이 생겨서 그걸로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냐면 분명 10년 이내 그 다음 재산을 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재산을 살 때 5년 지나고 했다 봐요. 이 기억 지금 하나도 안 나실걸요? 그러면 예전에 돈 갚아준 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내 돈이었는 줄 알아요, 대부분. 아버님이 한 3억 갚아줬는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재산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인 뭐 10억이나 20억짜리. 그래서 아, 내 자금이니까 내가 다 됐지. 근데 알고 트래킹을 하고 추적을 해보고 조사가 나와서 봤더니 아, 맞네. 그때 아버지가 3억 갚아줬지. 그러면 그때 안 냈던 증여세랑 말씀드렸죠? 가산세 몇 년 찍겠어요? 야, 그게 무섭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 복리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네. 와 장난 아닌데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게 두 팔 두 다리 못 뻗고 잘 수도 있으세요. 예, 왜냐면은 아 다음 주택을 언젠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사이클은 계속 또 이렇게 뭔가 텁텁텁텁 올리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파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걸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예,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라. 예. 1,000만 원 이하로 자녀에게 계좌 이체를 해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정말인가요? 사실은 지금 하신다 그러면야 뭐 안 걸리면 좋죠. 사실은 이제 안 걸리시면 좋은데 말씀드렸지만 우선 상속세 얘기는 그만할 정도로 10년치가 어차피 합산돼 버릴 거니까 나이가 좀 드셨다 그럼 계좌이체 하면은 거의 뭐 조사 때 무조건 나옵니다. 예. 왜냐면 계좌이체 뾱뾱한 거 다 나오니까 상대 계좌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 그 상속세 세무조사 때 얼마 기준으로 보냐 이러시는데 100만 원 이상 다 봐요. 100만 원 이상 거래 내역 다 보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제 99만 원 가자. 아, 그것도 안 되세요. 왜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액수가 계속 가면 그것도 결국은 이제 전부 다 리스트업이 돼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를 생각보다 이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다 그럼 차용증 쓰시고 차용에 대한 성질로 서로 주고받는 형태 그렇게 소명을 차라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다 말씀드리죠. 여전히 그 현금 증여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 배우자 간에는 얼마든지 뭐 현금을 주고 받아도 세금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진짜 제가 실제 강의 가면 오프라인 강의 하면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손 드세요 하면 안 드시고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맞아. 그냥 세금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묻고 싶으신 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배우자 간에는 우리가 증여 얼마까지 할 수 있냐? 10년간 6억 원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관계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죠. 왜냐하면 직계존비속은 해봤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6억 원은 정말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 6억 원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보게 되면 사실 증여성보다는 대부분 공동생활형이세요.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생활비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월급 받으시면 배우자분한테 줘서 그걸로 생활비 쓰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익스큐즈가 됩니다. 과세관청도 무조건 이걸 막, 야, 다 증여야, 막 이렇게 과세하는 경우 거의 없으세요. 근데 배우자에게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에게 그렇게 생활비가 갔는데 이제 또 살림 잘 하셔서 그걸 모아놓고 그걸로 자산 축적을 하시면 안 되죠. 배우자가. 이제 뭐 오피스텔을 산다거나 뭐 주식을 산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자산 형성을 했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배우자에게 가고 배우자가 이제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또 증여가 될 수 있죠. 결국 자녀들한테 간 거는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되지 무조건 배우자에게 줬다라고 이제 이를 추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제 액수도 많고요. 하지만 결국 이게 증여라는 성질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전부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6억 원 이하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으면 어차피 증여세는 안 나와요. 근데 6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속세 계산할 때 6억이 추가되면 상속세가 빵 올라갈 수 있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셔라. 그러니까 현금 관리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준 돈은 써야겠네요. 일단 그냥 대부분 자산 이제, 형성이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이제 생활비 목적에 이제 소비성으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 관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세법상 이게 현금 흐름을 이렇게 관리하셔야 된다. 이제 금융 습관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 습관이 있지만 오히려 상속에 발생했을 때 추징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법상 금융 습관을 이렇게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ATM기에서 현금으로 뺏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보시나요? 가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막 이 썸네일이 얼마까지 뽑을 수 있다 막 이러고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생각보다 잡아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면, 원래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요양병원 용인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막 송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게 바로 뭐 며느리 계좌로 입금이 돼요.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게 너무 이제 쉽게 정황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ATM기에서 현금 빼면 쉽게 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그거예요. 빼시면 좋아요. 오케이. 뺀다고 쳐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지금 현금을 쓸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마지막으로 써본 게 언제인지. 없으실걸요. 저도 20년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조사 갈 때 20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현금으로. 그렇죠. 그거 이외에 마지막 현금 쓴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현금이라는 거 지갑이 이제는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가끔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지갑이란 걸 우리가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쓸 일이 없다. 쓸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또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2억 원, 2년 내에 5억 원에 많은 돈을 인출을 했다 그러면 그거 소명을 못하면 결국 상속재산이 전부 다 얹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돈을 뽑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넘어가면 바로 얹어져 가지고 상속세 재산에 얹어져요. 그건 납세자가 소명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도 있다. 뭐 그래 간단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막 돌아가시기 전에 막 한 달 전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 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약간 좀 예의주시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솔직히 돈 뺀 걸 몰라요.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진짜. 한편으로는 저는 납세자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나랑 다른 지역에 사는데 아버님 돈 뺀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익스큐즈가 돼요. 왜냐면 진짜 아버님이 어디다 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래요. 조사관님 지난달에 조사관이 아버님 어디다 돈 쓴지 아냐? 얼마 쓰신지 아냐?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왜냐면은 진짜 우습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분들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갑자기 삶이 좋다. 그러니까 어디 막 지리산에 연락해서 삶을 구하는데 그걸 받는 분들이 나는 현금 아니면 안 받아. 그래서 막 3천만 원을 뽑아서 주신 왜 이런 내역도 있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진당 막 이런 거. 그런 거 뭐 몇백만 원치 현금으로 사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종교에 빠지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줘야 자기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막 만나면 100만씩 주세요. 막 진짜 그러셨대요. 와.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이제 그 납세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분들에게 그런 스토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좀 익스큐즈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사님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농막,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농막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한 이 농막이 무엇이고 세금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좀 이게 언젠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23년 5월 달에 사실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불법 농막 좀 관리하겠다. 이제 불법 농막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제가 이것 찍고 나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가 뭘 알아 막 잘못된 말이다 가설건축물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세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농막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세금의
법의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한번 흥분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불법 농막에 대해서 엄정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통계치를 그때 막 나왔는데 농막이라 해놓고 사실은 주택같이 돼 있어요. 예쁜 주택. 그러니까 약간 주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니 주말 농장 하라고 했었잖아요. 주말 농장이라는 걸 엄청 권했단 말이에요. 농지를 도시민들에게도 오픈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그러면 이게 5도 2촌이라고 그러면 이틀 주말 동안 촌에 가서 주말 농장을 지내려면 거기서 지내게끔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그럼요. 이거 완전 개인 의견이에요. 완전 개인 의견인데 그래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근데 그런 농막에서는 절대 살면 안 된다. 별장처럼 사용한다. 이걸 막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농막에 이제 사후관리 이런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면적을 막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농막의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들 구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게 6월 19일 날 전부 다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었어요.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마라. 아주 이게 모든 이제 평범한 귀촌인이나 그다음에 거기도 나왔어요. 보도자료. 주말 농장족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걸 만약에 제재를 해버리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농지 양도권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왜냐면 제가 토지 수용이라는 업무를 원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부산 어디 막 이래 돌아다니면서 그 농지 같은 거 엄청 많이 봐요. 제가 현장 가서도 보고. 그러니까 농지 양도는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불편을 초래하고 농지법 개정도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지가 거래가 안 일어나요. 이게 거래가 안 일어나면 가격이 곤두박질 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엄청 큰 타격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개정안들이 나왔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게 유사한 형태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을 좀 구체화했다. 원래는 20제곱미터 지금 연면적 2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농지 면적이 뭐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미만이다 그러면 7제곱미터만 해라. 그 다음 뭐 13만 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거 바로 이제 취소가 됐죠. 왜냐하면 너무 좁아요. 7제곱미터면 제가 생각해도 좁아요. 2평, 3평 납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농기구 두면 끝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잠깐 엉덩이 붙이고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제가 아냐면 제가 농사를 지어봤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예. 이게 진짜 너무 더워요. 이게 바로 떼약볕에서 막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늘막에서 쉬고 싶은데 그늘막에서 쉬면 벌레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밀폐된 공간에 좀 쾌적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진짜 지금 농어촌 가면 나이 드신 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서 한두 시간 하면 바로 쓰러지세요, 진짜로. 근데 그 시골은 의료 시스템도 안 좋잖아요. 이건 저는 좀 아니다고 좀 생각은 했어요. 좀 쾌적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막에 설치되는 이제 뭐 부속시설, 연면적 구체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원래 건축법상에는 연면적에서 데크나 이런 것들 제외되거든요. 근데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나오는 그 안내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이거 데크 전부 다 포함하게 돼 있어요. 농막 연면적 산정할 때. 그러니까 약간 기준점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걸 일치화 시키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주거 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겠다. 왜냐면 그 농막에 전입신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이냐 아니냐 이 여부가 이제 세법상 이슈로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리고 농막이 이제 가설 건축물이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막을 진짜 실질적으로 건축물로 지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가설 건축물, 왜냐면 맹지 같은 데 그냥 가설 건축물 박아야 되니까. 그리고 3년간 뭐 한 번씩 관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원화로 가설 건축물로 다 하자. 뭐 이런 의도들이 나왔었는데 전부 다 우선은 취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먼저 예시를 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이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세금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 요건이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3층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층은 빼주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세 번째로 19호실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실무적으로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층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한번.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옥탑을 불법 개조를 했는데 그 수평 투영 면적이 연면적의 그 건설 면적의 8분의 1을 넘어가면 그걸 층으로 보게 돼 있어요. 건축법상. 그러니까 이게 불법 개조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처음에 만들 때는 옥탑을 만들어요. 그냥 옥탑은 창고처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 심의 끝나면은 사용 승인 딱 넘어가면 그걸 개조를 싹 해요. 그래서 옥탑에 이제 임차인을 넣죠. 세 주고. 네, 세 주는 거죠. 사실은. 옥탑까지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임차료 얼마 더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8분의 1 면적 이상을 썼기 때문에 이거 그럼 어떻게 잡아내냐 이 말 하실 거예요. 요즘 인터넷 지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셔야 돼요. 네. 이거 확대하셔가지고 면적 재는 거 기능도 있어요. 면적 재는 평평평평 그으면 면적이 얼마인지 짠하고 나와요. 세상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직원분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평평평평 하면 면적, 8분의 1 넘었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몇 층이 되죠? 4층이 돼버리잖아요. 3개층 썼는데 옥탑방이 그 수평 투영 면적이 8분의 1 넘었다 그래서 층수로 생기는 순간 4개층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등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요. 주택을 하나로 보니까. 그러니까 세법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각 호마다 세대 분리된 걸로 봐서 주택수로 본다. 그러나 하나의 매매 거래 형태로 하게 되면은 한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게 30억에 팔려도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세금이 압도적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상황에서 주택을 하나로만 보니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중과세가 안 받아요. 그러네요. 아주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옥탑이 근데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세법상 제재는 다세대로 봐요. 다세대는 뭐냐면 호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등기가 다 촘촘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9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7개까지는 중과세 역사 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17대까지는 7개를 팔 때까지 1번부터 17번까지는 3주택 중과세고 18번은 2주택 중과세 19번만 비과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과세나 일반과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 차이가 대부분 제가 경험했었을 때 10억씩 났어요. 비과세를 받을 때와 막 중과세를 받았을 때. 와. 근데 여러분 그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은 전부 다 다가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문구를 그냥 이건 읽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위 규정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해 반드시 주택 법령의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것의 적용은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다가구인 건 알겠는데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배했으니까 다세대로 해서 다 때려.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거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야.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이거 임대권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매계약서 쓰신 거예요. 근데 목탑 면적 딱 재니까 8분의 1 넘어요. 세금 계산해달라 해서 비과세 아니세요 선생님 하고 세금 한 8억 나와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뒤집어지시죠. 뒤집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 이거 빨리 옥탑 부셔야 된다. 네, 컨설팅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적이 좀 위배를 했다 당신이 건축법. 그리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주택법령 안 따지고 세법은 세법이다. 이걸 다시 이제 농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농막이 가설 건축물인 거 저도 알고 있고 연면적 20제곱미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건에 위배가 되는 순간 세법의 독자적 입장에서는 과세, 비과세 요건은 별도다. 그럼 농막이라고 하지만 이걸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과세를 할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 농막은 얼마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주택을 비과세를 받았어요. 근데 농막이 갑자기 주택이래요. 짠. 그럼 비과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몇 억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가정을 해보는 게 뭐냐면 세제 행정은 계속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농막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서두에서도 이걸 얘기를 세무사한테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거래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례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한번 이게 물어보시죠. 가장 메인, 요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서 다주택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가요? 방금 제가 이제 농막 얘기한 건 주택 수에 대한 문제고 세대 분리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비과세는 항상 세대 분리랑 주택 수까지 다 같이 충족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취득을 하거나 팔 때 마찬가지인데요. 그 각 법에서 따르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 주택 수가 몇 개인지를 따지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대 분리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 필요 없고 우선은 주소는 무조건 분리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인 취득세부터 볼게요. 취득세는 법에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따로 살아도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으면 과세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택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아직도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은 취득세가 매매 취득이면 원래 1%에서 3% 나와야 되는데 8%나 12% 10배 이상 차이 나게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세대 분리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수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도 좀 챙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권 주택수에서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 취득할 때 내가 주택수에 이 분양권이 카운팅이 되니까 갑자기 3주택 중과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분양권은 예전에는 계속 주택수도 카운팅 안 되고 주택도 아니다라고 알고 계셨지만 이젠 달라요, 개념이. 그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21년 1월 1일부터 이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다른 비과세 받을 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요. 그러니까 취득하기 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따져보셔라. 그리고 제가 세대분리 쪽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분리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녀가 20대인 거예요. 자녀가 20대인데 그러면 세대분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세대분리의 가장 이제 양도소득세로 좀 넘어가 보면 왜냐면 내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주택 있으면 세대를 분리시켜 놓고 팔아야지 비과세를 받으니까. 첫 번째로 만 30세 이상. 근데 자녀가 20대라고 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부합이 안 돼요. 두 번째로 결혼을 했으면 빼줘요. 근데 20대 결혼한 경우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네. 딱 하나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데 1인 가구가 한 180, 200 하던가. 예, 그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에서 어떤 기준이냐면 이것의 40%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분리된 세대의 20대도 봐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자녀가 소득이 없다. 집만 이동해놨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 세대로 포함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뭐 소득 만들면 자녀가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에 장학금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혼인자금 증여 공제를 비롯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이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자금 증여 공제. 이거 정말 이제 그나마 좀 나아진 건데 이건 정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혼할 때 돈 자금 직접적으로 주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위장 결혼이 판치겠죠. 막 오늘 결혼하고 보조금 받고 내일 이혼하고 뭐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직접적 보상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 세법에서 적용을 이제 지원을 해준 건 이겁니다. 이제 혼인 전후 2년간에 이 증여를 1억 원 더 추가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자녀가 5천만 원의 증여를 10년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1억 원을 더 받으면 그러면 신랑이 1억 5천, 그다음에 신부도 1억 5천 받으면 3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2023년 결혼 평균 자금이 한 3억 3천만 원 되니까 딱 이게 목적이 뭐냐면 전세자금이에요. 서울 수도권의 전세자금 정도 마련해서 그걸로 삶을 좀 꾸려라. 그래서 아이도 좀 낳고 혼인율도 증가지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도 좀 증가시켜라. 이게 목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많이 나오는 게 인구적인 뉴스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저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줄 거면 차라리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2억 정도로. 네. 저는 그리고 혼인 자금에만 무조건 몰입할 필요가 있나. 개인들에 대한 자금도 좀 많이 이제 왜냐면 성년에 대한 이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사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5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월세 보증금 정도는 됐는데 요즘은 월세 보증금도 사실은 5천만 원 이상이 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좀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가 아직은 입법 과정 중입니다. 이게 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소급 적용 되나요, 이거는? 이거 소급 적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있잖아요. 24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혼인 전 2년 후 2년이니까 네, 지금 24년 이후에 아마 결혼을 하면 2년 소급했을 때 22년까지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소급이라기보다는 법 자체가 전후 2년을 봐줬으니까 뭐 그런 식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우선 들고 있고 그리고 이거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결혼 전에 이제 파혼이 났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혀 있어요. 야, 돈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 안 한 걸로 보겠다. 뭐 이런 내역들이 있으니까 디테일한 건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파생시킨다 그러면 재혼한 사람도 이거 돼요. 왜냐면 초혼에 제한하진 않았어요. 혼인이란 표현을 썼지 초혼이란 표현 안 썼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하면서 저도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이 결혼 관련된 이제 그 통계치 봤는데 재혼율이 그래도 15%씩 되더라고, 매년. 그래서 재혼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제한을 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어디다 써야 되냐? 이걸로 명품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한은 없어요.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는 순간 너무 그 사후 관리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 결혼한 커플들 어떻게 썼는지 막 다 뒤져보고 그거 따져보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물어보는 게 저는 이렇게 상담 받으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신랑분이 사업을 할 거면 받아서 사업 자금을 써버려라. 뭐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그런 것도 있는데 2억 정도면 사업 기본 스타트 할 수 있으면 받아서 써버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들도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게 또 그거예요. 이제 주택 받을 때도 이거 1억 원 써버려라. 부담부 증여할 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 증여받으면 생각보다 받으실 때 부담 없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 증여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내년 1월 1일 기다려봤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한 시점으로 해서 전후 2년이니까 그 안에만 뭔가 내가 이제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 사업 자금으로 쓴다든지 다 이제 공제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항상 그렇지만 확정이 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억보다는 좀 더 공제 액수 늘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금 이슈 사실 뭐 당장 내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등한시하다가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또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내가 정말 잘 아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 잘 활용을 해서 굳이 낼 필요 없는 세금 잘 아끼셔서 좋은 그런 뭐 부의 형성이라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정봉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모시고 이 연금 계좌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또 두 번째 나오시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자기소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와 연금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연금 마케팅팀의 정봉호 팀장입니다. 지난번에는 해외 투자와 연금이라는 주제로 찾아뵀었고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갑작스럽게 좀 쌀쌀해지고 네. 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약간 재테크라든지 뭔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이제 슬슬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말정산이란 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막 할 때는 막 열심히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면서 좀 까먹어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뭘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을 텐데 최대 연간 150만 원이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아, 네. 보통 찬바람이 불면 붕어빵 이 생각이 보통 나실 텐데 네. 이제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13번째 월급을 받아야겠죠. 이 연말정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연금저축 가입자 대상 그 연 400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또 고소득자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또 300만 원까지 그 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연간 이제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의 세액 공제 한도도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납입 금액을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한도를 모두 납입하게 되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13개월 차 그런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그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확실히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연금저축 IRP 방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둘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통장의 좀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력만 되신다면 저는 둘 다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 건데요. 다만 두 계좌 간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비교하신 후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계좌를 좀 비교를 해보면
가입 자격에 있어서 좀 소득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뭐 주부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분만 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각 계좌별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이제 900만 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할 수 있는 좀 상품이 좀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펀드나 ETF와 같이 주로 실적 배당 상품을 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면에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배당 상품뿐만 아니라 뭐 은행 예금, 뭐 증권사 ELB, 그리고 뭐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상품까지 되게 다양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까지도 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또 IRP의 경우에는 주식형 비중이 40% 이상인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70%로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을 하게 됐을 때는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출이 불가한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계좌 모두 뭐 해외 이주나 개인 회생 등 법에서 명시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인출 시에는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지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가 허용된 게 이제 몇 년이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약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TF 내에 뭐 주식 비중이 뭐 40% 이상인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IRP 같은 경우에는 70%밖에 안 된다. 네. 제가 말하면서 되게 복잡하네요. 네. 근데 그런 약간 까다로운 요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ETF도 좀 연금 저축과 IRP 이 계좌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공통적인 부분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두 계좌 모두 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차이점은 앞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주식형 ETF를 연금저축에서는 100% 투자를 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이나 아니면 일본 N 선물, 원유 선물과 같이 지수, 통화, 원자재에 투자하는 선물 ETF는 연금저축에서는 투자가 가능한데요. IRP에서는 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타이거 구리 실물 ETF와 같이 실물형으로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또 IRP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두 계좌를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원자재 투자 ETF 중에서 약간 선물이 붙은 게 있고 네. 이런 것좀 약간 좀 실물 현물 이렇게 네. 붙은 게 있는데 딱 그냥 대충 보면은 똑같은 원자재 ETF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그 부분에 약간 그 결정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선물이냐 현물이냐 그 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ETF는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 투자 성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를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 계좌는 다 좋은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 뭐 사실 돈이 좀 많이 있다,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더 넣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돼서 아쉽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약간 더 큰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는 없을까요? 또 있죠. 네.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최대 1억 까지 납입이 가능한 투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계좌인데요. 바로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뭐 절세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16년부터 도입된 금융 상품인데요. 2021년도부터는 중개형 ISA 계좌가 또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투자가 가능했던 뭐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리츠 외에도 이제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금 계좌는 연간 1,800만 원 한도가
이제 주어지고 그 해가 지나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한도가 다시 없어지게 되는데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한도가 2월이 또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기만 해도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한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인터뷰에서 연금 계좌를 활용한 절세 팁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노후자금 1억 원을 넣으면 3천만 원의 세액을 아낄 수 있는 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해외 투자와 연금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여드렸던 예시인데요. 1억 원을 10년 동안 연 5%의 수익률로 매년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 계좌에서는 한 6,289만 원 정도의 좀 수익이 세전으로 발생을 하는 반면에 일반 계좌에서는 이제 세금이 또 즉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재투자 효과 같은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5,133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연금 계좌와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의 어떤 수익금 차이가 1,156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금융소득이 또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로 합산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종합소득 세율 41.8%를 가정을 했을 때 그 차이는 2,968만 원 정도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연금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금 계좌와 같이 절세 계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좀 과세 이연 혜택이 또 이러한 차이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ISA 계좌,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이걸 좀 같이 활용한 절세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절세 기술 말씀드리면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만기 해지가 가능한데 이 만기 금액을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이 이체한 금액의 10%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연간 납입한도 900만 원에 ISA 만기 자금 이체를 통한 추가 납입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되면 총 198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절세 기술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좀 3년마다 ISA 계좌로 절세 혜택도 받으면서 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900만 원씩 그리고 3년에 한 번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10년 동안 최대 연금 계좌에서 환급받는 공제액과 그리고 ISA 계좌의 이체를 통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을 합쳐서 최대 1,634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혜택은 또 커질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연금 계좌와 ISA로 절세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절세를 최대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절세 용도로 활용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나의 자산을 불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이 절세와 수익,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와 ISA 계좌, 이 절세 계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세 이연, 그리고 손익통산, 저율과세가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좌 모두 이 매매에 따른 이익을 세전으로 수취하기 때문에 재투자 시의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국내 주식이나 분배금이 없는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이연 효과를 크게 누릴 수가 없는데 해외 주식형이나 월분배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손익통산, 저율과세로 인한 혜택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삼성증권의
중개형 ISA 계좌 상위 투자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 2,200억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또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맥커리 인프라가 또 5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TF 역시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위에 포함된 2개 ETF가 모두 해외 주식형 ETF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중개형 ISA에서는 지금 18.5%, 약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5조 원 정도 지금 ETF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해외 주식형이나 배당 ETF를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다양한 절세 효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ETF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형과 또 분배금이 발생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간 등을 좀 고려했을 때 해외 주식형과 월 분배형 ETF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또 수익률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워낙 글로벌 투자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한국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그런 증권사에서 출시를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출시를 하는 해외 그런 거기에 투자하는 ETF를 잘 골라서 투자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금은 이제 적게는 10년, 많게는 한 3, 40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수익률 복리 효과 역시 그만큼 커져서, 그렇다면 약간 이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만한 그런 안전한 투자 자산이 없나 그렇게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좀 괜찮은 ETF 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절세 계좌에서의 제가 해외 주식형과 월 분배형 ETF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해외 주식형에서는 지수형, 대표 지수형과 또 혁신 성장형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대표 지수형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장된 상위 대표 기업들의 골고루 투자가 되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성장형에서는 또 글로벌 혁신 성장을 대표를 하는 또 상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테크탑 10과 같은 ETF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월 분배형에서는 배당이 매년 성장을 하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서 매달 분배금이 지급되는 미국 월배당 시리즈와 같은 ETF가 또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10년 정도 평균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S&P 500이 약 10%, 그리고 나스닥 100이 약 16% 정도 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 테크탑 10 지수가 한 7년 정도 평균이 약 22%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지수 그리고 성장형들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을 올리는데 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시기를 좀 감안을 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예시로 들어드리니까 ETF가 뭔가 축구로 치면 공격이 있고 약간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가 있는 네. 좀 잘 갖춰진 네. 조직적인 그런 ETF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금 계좌에서 뭐 아까 뭐 삼성증권에서 뭐 기준이 나왔던 1위 종목이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만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검증된 기업들, 그리고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대표 지수, 혁신 성장, 그 다음에 뭐 월배당이라든지 그렇게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ETF로 분散투자를 하신다면은 뭔가 상승장에서는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약간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꼭 지금이라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연금 계좌 뭐 만드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그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봉호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